며느리가 제게 건넨 생일 선물은 딱 1,000원짜리 사탕 한 봉지였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겉으론 가족인 척 웃고 있는 이 며느리가 속으로는 저의 존재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요. 그리고 몇 주 뒤 병실 CCTV 속 장면을 보고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얼굴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지요. 며느리 세린이 제게 처음 들어온 건 12년 전. 그땐 웃음도 곱고 말투도 공손해서 정말 이 아이는 복이구나 싶었어요. 아니, 그땐 분명 며느리를 아이라고 부르며 정이 갔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었고 표정이 바뀌었고 심지어 저를 대하는 태도마저 서서히 싸늘해지더군요. 그 변화가 참 서글펐습니다. 올해 제 생일엔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아들 도현이는 병원 일로 바쁠 테고 며느리는 요즘 따라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랐으니까요. 그런데 아침부터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 말과 함께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내밀었는데 그 무게가 너무도 가볍더라고요. 받아보니 그 안엔 알록달록한 목캔디 한 봉지, 딱 1,000원짜리. 가격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사탕이야 선물일 수 있죠. 하지만 표정이 문제였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그 눈빛이 너무나도 텅 비어 있었거든요. 고맙다는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요. 며느리는 제 반응을 신경도 안 쓴 채 목이 칼칼하실 때 하나씩 드세요. 달달해서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곤 고개를 툭 숙이고 돌아섰죠. 발소리조차 경쾌하고 말하자면 해방된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장에 놓아둔 남편 상민 씨의 찻잔을 꺼내들고 가만히 그 위에 사탕 봉지를 올려봤죠. 남편의 향기가 배어있는 그 잔 위에 며느리가 올려놓은 1,000원짜리 사탕. 그 둘이 어울릴 수 없는 풍경이더군요.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다락방을 정리하던 중 세린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님, 이건 버려야죠. 그녀가 가리킨 건 남편이 생전에 모았던 골동품 상자였어요. 찻잔, 족자, 흑백 사진, 작은 벽시계 같은 것들 모두 추억이 깃든 것들이었죠. 왜 버리니? 그건 상민이 아빠 물건인데 제가 말하자 며느리는 눈을 한번 굴리더니 말했어요. 이제 그런 거 의미 없잖아요. 곧 집도 정리하실 건데 이런 거 쌓아두는 게 뭐예요. 그때 전 직감했어요. 이 아이, 아니 이 며느리. 내가 없는 삶을 그려보고 있구나. 집 정리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남편 유품을 왜 굳이 지금 치우자 했을까요?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 거니? 제가 그렇게 묻자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씩 웃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 도현이도 제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게 인사를 빼먹고 밥상에 반찬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지요. 그전엔 따뜻하던 국이 어느 날은 찬물이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점점 제 존재가 이 집안에서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내면 예민하신 거예요. 표정을 지으면 요즘 왜 그렇게 인상을 쓰세요.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 제가 뭔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생일날 그 1,000원짜리 사탕 봉지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더는 말이 필요 없었지요. 그날 밤 저는 벽 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고 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생각했죠. 내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내 옆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건 단순히 무서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건 존엄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의 1,000원짜리 사탕 선물을 받고 난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찬장을 열어도 아무것도 손에 안 가더군요. 국을 데워도 젓가락이 멈춰 섰고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붙어 있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구보다 저를 잘 아는 딸 설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생신 잘 보내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컥했어요. 뭐 그런 대로 보냈지 뭐. 말끝을 흐리니 설아가 조용히 묻더군요. 또 며느리랑 무슨 일 있었죠? 아니야, 괜찮다. 다 지나가는 일이야. 설아는 잠깐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늘 상처받고 계시더라. 그 말에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누가 일부러 상처를 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애써 피해가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 속에서 버텨야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고요. 며칠 뒤 며느리 세린이 친정엄마 칠순 잔치를 한다며 저를 초대하더군요. 어머님도 꼭 오셔야죠. 저희 엄마가 어머님 생각 정말 많이 하세요. 그 말이 어찌나 낯간지럽던지 속으로 내 생일엔 목캔디 한 봉지였으면서 하고 말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죠.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시간이 되면 들르지 하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불편했어요. 참석을 해야 할까, 아예 안 가는 게 나을까. 혼자서 수십 번 망설였죠. 그러다 문득 몇 해 전 상민 씨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자기야, 복수라는 건 꼭 칼로 찌르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똑같이 느끼게 하는 거지. 그 말을 생각하자 내 마음이 아주 단단히 굳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잔칫날 아침 예쁜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안에 비어있는 상자를 담았습니다. 포장지는 정성껏 붙였고 리본도 곱게 묶었죠. 겉보기엔 아주 고급 선물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단정하게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세린의 친정 식구들이 반갑다며 맞이했지만 전 그 인사들이 마치 겉돌기만 하는 연극처럼 느껴졌어요. 무대 위엔 세린의 친정어머니 김혜란 여사가 앉아 있었고 뒤에는 꽃다발과 풍선이 가득했죠. 그렇게 호화로운 잔치는 제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생일 풍경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세린이 달려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오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지요. 당연히 와야지. 가족인데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빈 상자가 참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속이 빈 말처럼 들리던 참이었거든요. 축하 순서가 끝나고 선물 전달 시간이 됐어요. 세린이 저를 손짓하며 불렀죠. 어머님, 여기요. 엄마한테 선물도 주셔야죠. 사람들 앞에서 어색했지만 저는 천천히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리본을 단 포장 상자를 김혜란 여사에게 건넸죠. 그분은 웃으며 받았고 이건 또 뭘 다 이렇게 예쁘게 싸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선물을 뜯던 김 여사의 손이 멈칫했지요.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그 표정이 확 굳더군요. 어머, 이건...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 안에 채우질 못했네요. 그래도 제 마음은 꽉 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순간 연회장 공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린의 얼굴이 확 굳었죠.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겉은 멀쩡하잖니? 예쁘게도 포장했지.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진심은 눈에 안 보여요, 어머님.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지 않았죠. 그렇더라. 사탕 한 봉지에 담긴 며느리의 마음도 나는 못 알아봤거든. 순간 세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 자리를 빠져나와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딸 설아가 말했어요. 엄마, 멋졌어요. 무슨 말이냐?
엄마가 해준 그 빈 상자 선물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지금 며느리 마음이에요. 겉은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다 비어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이라도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날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느리의 작은 화장대 위에 올려진 비싼 화장품과 명품 가방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채우려 했던 건 겉모습뿐이었구나. 정작 중요한 건 비어 있었는데도 말이야. 그날 이후 세리는 며칠간 저를 피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도현이가 눈치를 보며 말하더군요. 엄마, 그날 그건 너무 내 생일에 사탕 준 건 괜찮고 그 말에 도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모양 좋은 선물에도 속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걸 알라고 해준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속으로 한마디 했어요. 상민 씨, 나 요즘 당신이 무척 그립네요. 며느리 세린과의 갈등은 그 빈 상자 사건 이후로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사실 속으론 더 깊은 꼴이 생긴 걸 느꼈어요. 그 아이는 며칠 동안 저와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 때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지요. 아들 도현이는 아무 말 없이 눈치만 보며 기계처럼 밥 숟가락을 들고 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휴대폰 벨이 급하게 울리더군요. 받아보니 딸 설아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세린이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대요. 응급실에서 뇌 쪽 문제래요. 숨이 턱 막히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건 며칠 전 연회장에서 내가 그분께 건넨 빈 상자였습니다. 그게 무슨 트리거가 되었을까? 혹시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지. 그건 단지 하나의 조각이었을 뿐이고 이 모든 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곧장 옷을 챙겨 입고 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문 앞에는 며느리 세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 있었죠. 그 모습만 보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어머님,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제 품으로 파고들며 울더군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제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낯선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이 눈물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극일까? 잠시 후 의료진이 나와 중환자실로 옮긴다고 했고 우리는 병실 근처 보호자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딸 설아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도현이는 전화기를 들고 병원비 처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던 저는 다시 병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 끝 병실 옆에 열린 문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아직 반응이 있어서요. 아니요, 약은 넣었었어요. 근데 지난번보다 효과가 덜하더라고요. 예, 조절해서 조금 더 강하게 넣었어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며느리 세린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녀는 병실 안에서 누군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내용은 너무도 이상했지요. 약, 조절, 효과라는 단어들이 불길하게 맴돌았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세린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숨듯 서 있었죠. 그녀는 제게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다시 보호자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통화, 그 말투, 그 안에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히 어머니 병 간호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 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설아야,
혹시 세린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 본 적 있니? 설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말이야. 혹시 약 같은 거 아니면 무슨 비밀 통화 같은 거? 제 말을 듣던 설아가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번에 집에 갔을 때 세린이 혼잣말하는 걸 들은 적 있어요. 뭔가를 약병에 넣으며 이번엔 잘 섞어야지라고. 근데 전 그냥 어머님 건강식품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무언가 섞는 행동, 그리고 오늘 병실에서의 약 조절 통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촘촘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상민 씨 사진을 꺼내 가만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당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이미 우리 집에 독이 번지고 있는 걸까? 그때였어요. 딸 설아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죠. 엄마, 우리 이 집에 카메라 하나 달자. 뭐? 거실에 몰래 카메라요. 요즘 그런 거 잘 안 들켜요. 진짜 이상한 행동이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봐야죠.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묘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더는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말들로 제 감정을 덮을 수 없었지요. 무언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본 게 모두 상상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지요. 딸 설아와 함께 거실 한쪽을 정리하던 그날 오후,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작은 렌즈가 달린 검은색 카메라를 손에 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위치를 눌렀지요. 엄마, 이쪽 벽 시계 뒤에 붙이면 제일 자연스러워요. 설아가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각도면 부엌하고 거실이 다 찍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두근거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 며느리를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그러나 이미 결심한 일이었지요. 설아는 렌즈를 시계 뒤쪽에 붙이고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잘 잡히네요. 소리도 다 들어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설아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는데 나는 이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내 목숨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며느리 세린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집안을 드나들었지요.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면서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돼 있었어요. 시계 뒤 카메라와 연결된 화면이 실시간으로 내 손에 잡히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세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웃으며 다정하게 어머님, 오늘은 죽 말고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그런데 화면 속에서 그녀의 행동이 내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세린이 부엌 서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더군요. 투명한 병에 흰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숟가락으로 그 가루를 미역국에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적기 시작했죠. 그 모습이 카메라 화면에 너무도 선명하게 잡혔어요. 내 손에서 스마트폰이 덜컥거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저릿저릿해졌죠. 그녀가 늘 나에게 건넸던 그 친절한 미소가 이제는 전부 가면이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아가 내 옆으로 다가와 화면을 함께 봤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아이도 내 손을 꼭 붙잡았지요.
그 순간 카메라 속 세린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카메라가 음성까지 다 잡아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넣었어요. 이제 곧 티 안 나게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 귀가 멍해졌어요. 모든 게 제가 느껴왔던 이상한 기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며느리의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 국을 가져와 내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 미역국 좋아하시잖아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그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국을 삼킬 수가 없었지요. 설아가 나를 대신해 국그릇을 살짝 치우며 엄마 지금은 드시지 마세요. 제가 치울게요. 속삭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카메라 영상을 다시 돌려봤어요. 세린의 손끝, 그 가루, 그 전화, 모든 게 명확했죠. 이제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어요.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설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안 하면 늦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일 아침 바로 가자. 이젠 끝을 봐야지.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새벽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지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정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이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진실이 내 손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집 안 공기가 유독 차갑게 느껴졌어요. 겨울도 아닌데 이토록 숨이 시릴 수 있나 싶었죠. 저는 설아와 함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표정만 바라봤어요. 그 눈빛 안엔 두려움, 분노, 슬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허무함 같은 게 뒤섞여 있었지요.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발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설아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엄마, 지금 멈추면 다시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딸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 접수 창구에 앉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살인 미수요. 며느리가 제게 약을 넣었습니다. 그 말에 경찰관의 표정이 굳더군요. 설아는 준비해온 USB를 내밀었고 경찰은 곧바로 형사과로 연결해줬어요. 우리는 조용한 조사실로 안내받았고 그곳에서 두 형사가 영상 파일을 돌려보더군요. 카메라에 찍힌 세린의 행동, 약을 타는 손, 누군가와 나누는 의심스러운 통화. 형사 중 한 명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내 불화 수준이 아니네요. 증거가 충분한가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다른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 정도면 긴급 체포 사유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차라리 이게 꿈이었으면 했죠. 내가 12해 넘게 품고 살아온 며느리를 이렇게 경찰서에 고발하게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후 형사 2명이 직접 우리 집으로 출동했어요. 설아는 집에 남고 저는 형사들과 함께 순찰차에 탔지요. 도착하자마자 세리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국 끓이고 있어요. 오늘은 무랑대파 많이 넣었어요. 그 말이 이젠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린 씨? 형사가 먼저 말을 걸자 세린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시죠?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긴급 체포입니다. 가정 내 독극물 사용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그 말에 세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네? 무슨 말씀을...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이거 무슨 오해예요. 영상이 있습니다. 형사는 말없이 수갑을 꺼냈고 그녀는 손을 내주지 않으려 버티다 결국 제압됐죠. 그 짧은 몇 분이 저에겐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세린이 저희 향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전 그런 거 안 했어요. 저 정말 몰라요. 오해라고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어요. 믿음이란 한번 깨지면 그 조각을 다시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절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순찰차에 타는 순간까지 집안은 적막했어요. 설아가 제게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에 그제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버텨왔던 걸까요? 밥을 먹으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매 순간 불안했고 의심이 들었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야 내 감정이 내 의심이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지요. 며칠 뒤 형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 세린 씨 휴대폰에서 불법 약물 관련 검색 기록과 해외 직구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그 약이 정말? 네. 사람이 장기간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 기력 쇠약, 심할 경우 혼수 상태까지 유도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죽이려 했던 거였죠.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의심도 안 가게, 조용히. 하지만 하나 놓친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누군가의 엄마고 아내였고 할머니이고 무엇보다도 사람이었어요. 그걸 잊고 나를 없애려 했던 사람이 지금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아이러니하더군요. 며느리 세린이 경찰에 체포된 날 저녁 집안은 전기가 나간 것처럼 정적뿐이었어요. 아들 도현이는 그날 저녁 늦게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초췌하다 못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현이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온 모양이었어요. 유명 중소기업 사모, 시어머니 독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정말 온통 떠들썩했죠. 정말 세린이가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들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나는 그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직접 확인해라. 영상도 있고 증거도 있다. 엄마가 왜 그런 짓을 꾸미겠니?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내 안의 감정은 이미 들끓고 있었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세린이가 왜 그런 짓을 해? 엄마한테 잘했잖아. 맨날 국 끓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엄마 아프다고 이리저리 병원도 같이 다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그게 다 그 아이의 계획이었어. 천천히 죽이는 거,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도현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왜 하필 우리야? 왜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 그 아이의 어깨가 들썩였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잠시 후 도현이는 묵묵히 일어나더니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 집을 처음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어요. 결혼하고 이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도현이 키우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제는 너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지켜온 가정인데,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인데 지금은 서로를 의심하고 상처만 남은 냉동고 같은 집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후 딸 설아와 함께 경찰서에 다시 들렀어요. 조사 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죠. 형사님은 말했습니다. 세린 씨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지 건강보조제를 드리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네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휴대폰 검색 기록과 약 성분 분석 결과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더군요. 그 아이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돌아오는 길 설아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여길 떠나는 게 어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두기 싫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에 더 머물면 나는 더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작은 캐리어 하나에 필요한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만 챙겼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 마련했던 식탁도 장롱도 아기 때 도현이가 쓰던 침대도 모두 두고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어요. 이 벽, 이 바닥, 이 천장에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눈물을 쏟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돌아온 결과가 바로 이 현실이었죠.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 집의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독이 아닌 숨이 되고 싶었는데, 그날 이후 저는 딸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설아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건네며 엄마,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요. 아직도 밤이면 세린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이젠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지 한 번쯤은 이해해보려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게 잘 되진 않지만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균열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사람은요, 상처를 주는 쪽도 고통스럽겠지만 받는 쪽은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그 짐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딸 집으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설아가 조심스레 제게 하나의 봉투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세린이한테서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봉투를 뜯어 안에 든 편지를 꺼냈어요. 정갈한 글씨로 눈물 얼룩이 살짝 번져 있었죠.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지 알지만 그래도 전 하고 싶었습니다. 시작부터 심장이 저려왔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처음으로, 그것도 글로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꾸 마음이 멀어졌어요. 도현 오빠와 사이도 점점 틀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게 분노로 변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가 느꼈던 소외감, 그 어긋난 감정이 독이 되어 제 밥상에 올랐다는 게 너무도 씁쓸했지요. 어머님이 늘 제게 다정하게 대해줬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요? 왜 그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땐 그저 뭐든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편지를 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이제는 감방에서 혼자 앉아 찬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님이 끓여주셨던 된장국 냄새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걸 귀찮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 냄새가 그리워 죽을 지경이에요. 그 아이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고맙지는 않았어요. 그저 더 허무하고 슬플 뿐이었죠. 이기적이지만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어머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게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선택조차 제가 한 게 아니었지만요. 딸 설아 씨가 계셔서 제가 이 지경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지 마지막엔 눈물 얼룩이 굵게 맺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편지를 접고 서랍 안에 조용히 넣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를 떠돌았거든요. 며칠 뒤 아들 도현이가 연락도 없이 설아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며칠째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죠. 현관문 앞에 선 그 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냥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왜 엄마 말을 못 믿었을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었을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 따뜻하던 아이가 이렇게 부서진 채 제 앞에 있다는 게 몹시 안타까웠거든요. 세린이 편지 보냈더라. 제가 조용히 말하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냈대. 자기도 많이 후회한대. 그런데 엄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고 엄마를 믿지 못했잖아. 도현은 눈물을 닦고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잘하고 싶어. 다시 엄마 옆에 있고 싶어. 다시 이 가족을 지키고 싶어. 그 말에 제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저에겐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가족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죠. 쪼개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흔적이 남잖아요. 도현아, 괜찮다.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맙다. 늦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는 괜찮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 아이가 끝내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게 눈물나게 고마웠거든요. 그날 저녁 도현이는 늦게까지 설안의 집에 머물렀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셋이서 밥상에 둘러앉아 말없이 식사를 했죠. 그 조용한 식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향을 맡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야. 법원 앞에 서니 다리가 자꾸 떨리더군요.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틈 속에 저는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설아는 제 옆에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고 도현이는 끝까지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침 일찍 와서 저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죠. 엄마, 오늘 그냥 듣기만 해요. 판단은 재판장이 하니까요. 그 아이 말처럼 이젠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법정 안 한 줄로 앉은 방청석에 설아, 도현, 저 그리고 세린의 친정 식구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세린은 수의를 입고 재판정 가운데 피고인석에 서 있었죠. 그 아이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피고인 이세린, 마지막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의 말에 그 아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또렷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용한 법정 안에 그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제 시어머니, 남편, 처형께 그 첫 마디에 제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은 단순히 독한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제 안에 쌓인 감정과 왜곡된 오해, 그리고 제가 만든 피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뭘 해도 흠잡히는 기분이었고 칭찬 한마디 못 받는 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점점 증오로 변했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게 다 제가 스스로 만든 벽이었고 그 벽을 쌓으면서 저 자신도 망가졌다는 걸요. 어머님이 날 싫어한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아이는 그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법정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진심으로 제 마음의 끝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디선가 툭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미워했죠. 죽일 놈이란 생각도 수백 번 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느낌이 들더군요. 독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 하나가 보였어요. 재판부는 그날 구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세리는 상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에 처한다. 도현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설아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따라 지나가면서 마치 내 지난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비춰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용서란 게 뭘까?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잊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할 수가 없더군요. 기억은 남아있고 상처는 여전히 쑤시니까요. 그런데도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그래도 그 아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쩌면 첫걸음일지도 모르죠. 그날 일기장에 딱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처음으로 가슴속 응어리가 살짝 풀리는 느낌이었지요. 시간은 흐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국 흘러가더군요. 그 후로 몇 해가 지났어요. 이제는 가끔씩 그날의 재판도 그 아이의 울먹이던 얼굴도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딸 설아와 함께 지내는 삶은 조용했고 예전처럼 복잡하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도현이는 자신만의 삶을 새로 시작했어요.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할 듯 무너졌지만 이제는 작은 회사를 일으켜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리는 지난달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한미정 어머님께. 짧은 인사말, 그리고 이름 없는 봉투,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예전 그 편지와 너무나 비슷한 느낌이었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 편지 한 장 부디 읽어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편지는 짧았어요. 예전처럼 눈물로 얼룩지지도 않았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도시 작은 빵집에서 일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제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요. 그 말을 읽으며 가슴이 알 수 없이 저려왔어요. 그래요. 세린이라는 아이도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겠지요. 어머님, 제가 다시 용서를 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건 이미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그저 어머님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지막 줄엔 이름도 날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접어 예전 그 편지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그래, 그걸로 됐다. 세월은 사람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더군요. 모든 걸 용서하진 않았어요. 모든 걸 잊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더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더는 그 기억으로 내 오늘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봄이 되면 작은 화분을 손질하고 밤이면 설아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나눕니다. 가끔은 도현이도 와서 된장국을 끓여주고 가요.
그 국물 맛이 예전 제 손맛과는 다르지만 괜히 그게 더 고맙더군요. 가끔 누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그 일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살아있어져서 고맙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날 밥을 먹지 않았다면 지금 이 햇살도 못 봤겠지요.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나는 죽지 않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나는 이제 분노가 아닌 평화로, 눈물이 아닌 이해로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내 남은 인생을 위한 내 유일한 복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화분에 물을 주고 찻잔을 따뜻하게 덮이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아이는 떠났고 나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